사실은 9월달이 계절성 때문에 다들 폭락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조정이 온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조정이 안 오는 게, 다들 준비를 해서 현금을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지금 MMF 마켓에만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7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2, 3%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주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해치펀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미국 러커스 대학의 중심 교수로 있는 이주택 교수고요. 지금 방 교수의 미국 투자 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달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1.2% 정도 지금 오른 걸로 나오는데요. 7월 말과 8월 초에 한번 좀 풀백이 좀 있었죠. 2.5% 정도. 그다음에 8월 중순에도 한 2, 3% 정도 풀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조금 내려가서 끝난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8월 달은 그냥 좀 변동성만 있었지 큰 변화는 없었던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패러다임이 8월 중순에 조금 바뀐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기가 안 좋은, 특히 관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시장을 좀 흔들었다고 보면은 8월 한 둘째 주 정도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기관들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갑자기 바꾸더니,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9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오히려 9월 달에 금리를 못 내리니까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증시가 8월 한 둘째 주에 좀 올라오다가 갑자기 또 경기가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PPI죠.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소매 판매가 좀 좋게 나오면서 갑자기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굳이 9월에 빨리 내릴 필요가 있겠냐. 10월, 12월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렸었고요. 8월 말로 오면서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조금 노동시장에 집중을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증시가 한번 반등을 했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또 증시가 한번 더 반등을 하면서 8월 말에 이제 떨어졌던 증시가 다시 올라왔는데, 또 여름이 끝나다 보니까 8월 말일에 또 약간의 리밸런싱이 또 있었습니다. 수익 시장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1.2%만 올라있는 그냥 그런 시장이 됐죠. 섹터별로 약간 희비가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빅텍 위주로 올라가던 시장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가치주 위주로 올라가던 그런 시장도 있었고, 그런 시장 가운데 이제 조금 장이 흔들릴 때마다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빅텍들도 이제 거의 RSI가 중간까지 과열기를 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들도 8월 중순에 한 5일 정도 더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실적이 좀 안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좀 악재가 터진 것들은 20% 이상씩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가운데 좀 살만한 게 있으면은 저는 적정 주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싼 게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 줍줍도 하고 그렇게 잘 했습니다. 촬영의 기준 오늘 들어서자마자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것인지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달이 계절적으로 이제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에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9월 1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노동절 휴가까지는 휴가를 갔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헤지펀드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S&P 500이 이제 포워드 P 레이쇼가 퍼라고 하죠. 22.4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중시도 조금 약간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조금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도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중첩돼 가지고 지금 일단은 조심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첫째 주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또 나오고, 다음 주에 또 PPI라든지 CPI 물가가 또 나오고, 9월 17일에 이제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까? 내리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9월이면은 또 이제 3개월마다 나오는 경제 전망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그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뭐 데이터라든지 연준의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어느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의 나갈 때쯤이면 실업률 발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표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증시는 호재일지 악재일지 좀 궁금합니다. 실업률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번에 4.2에서 4.3%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농업 부분 고용도 이제 7만 한 5천 정도, 4천에서 5천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요게 한 10만, 11만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뉴스가 지금은 나쁜 뉴스고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나쁜 뉴스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프라이즈로 샵룰이라든지 퍼킨슨 룰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침체 신호를 나타낸다 그러면 약간의 충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근데 지난 3개월간의 평균이 최근에 가장 저점보다 0.5% 이상 올라가면은 샵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가장 바닥이 4%였는데 그거보다 0.5%가 4.5%입니다. 근데 지금 4.2%이기 때문에 4.3만 나와도 샵룰이 적용이 안 돼서 아직 침체가 됐다고는 볼 수 없고, 내려가지가 않았고, 지지난달에 이제 조정을 하면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다행히 지난달에 올라갔고 이번 달에도 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침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예상대로 이제 한 7만 4천 5천 정도 고용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실업률 4.3% 정도만 나오면은 연준이 충분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는 시장을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좀 잘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낮게 나와서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면, 지금 약간 금리가 높거든요. 30년물이 거의 5%대까지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년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요. 지난 6월, 7월, 8월처럼 어떻게 보면 한 3에서 5% 정도 풀백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9월에는 계절적으로 조정이 오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저는 자산 배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6대4 정도로 해서 60% 정도를 이제 MMF 마켓에 이제 현금과 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진 데 넣어놓고요. 40% 정도만 주식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5% 정도 지금 매겨져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방의 상소법원에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지금 상호 관세를 취소를 시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상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관세가 10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세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정책 자체가 조금 불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구리라든지 철강 이런 쪽도 관세가 50% 정도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인도에 대한 관세 55%, 뭐 중국에 대한 관세 30%,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매겨져 있는 상황이라서 관세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런 것
것들로 인해서 일단 당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릴지 이제 CPI가 다음 주면 나오게 되는데요. PPI랑.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지난번에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CPI 소비자 쪽으로 어느 정도 전가가 됐을지 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봐줘야 되는 좀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본인 나이만큼의 퍼센트만큼의 안전자산을 확보해 놓고요. 40살이면 40%, 저처럼 50이 넘으면 50% 이상 자 이렇게 가져가면서 조금 변동성이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파도 밑은 굉장히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적정한 주가 밑에서 주식을 싸게 사놓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장세가 흔들려도 크게 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자 일단은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고 그냥 9월달 정도는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 지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오면 언젠간 다시 반등이 올 텐데 그 시기는 좀 언제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 마을의 원칙, 8번째 원칙이 예측하지 않는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셔서 조금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사실은 조정 가능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8월 초에 나오는 상호관세가 25%에서 사실은 40%까지 크게 매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10% 정도 매긴 이후에 8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15% 정도, 5%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가 크게 충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얼마나 생산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전가를 시키나 이걸 시간을 두고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가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올해 침체 확률을 30% 정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나온 GDP도 3.3% 성장을 했고요. 물론 수입을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아틀란타에서 나온 GDP 나우도 GDP 성장률은 한 3.7% 정도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위험이 물가가 올라가는 걱정과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걱정,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자 그것 때문에도 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제 채권을 안 사게 되죠. 요런 위험만 있는데 만약에 4월 같은 큰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작년 7월처럼 2024년 7월처럼 큰 조정이 필요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건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짜 침체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문제가 크게 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큰 게 나오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서 140엔 이렇게 내려가면서 엔캐리 청산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야지 10%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미비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조금 그냥 지켜보면서 침체가 오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조정 가능성을 보려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쳐서 경기 침체로 같이 이어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은 그게 약간은 10월 달 정도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6,500, S&P 500, 6,500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6,600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UBS가 6,800으로 올렸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떨어져더라도 지금 보면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0월달 실적, 10월 말쯤에 실적 발표 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11월, 12월까지 6,500, 6,600까지도 일단 달성해서 올해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알리바바가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소식에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기술주들에 이어서 코스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딥시크처럼 이게 시장에 좀 큰 파장으로 끼칠지 궁금합니다. 알리바바 칩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H20이 수출 금지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개발을 한 건 맞고요. 그래서 후아웨이라든지 다른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반도체를 이제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알리바바도 또 제작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H20만큼 과연 따라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고요. 지금 젠순왕이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중국이 우리 뒤에 바짝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트레이닝,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칩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칩들은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인퍼런스라 그러죠. 그 정도의 기능 정도만 있고 지금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중국 정부가 밀어줘서 가장 많이 반도체를 지금 엔비디아에 가깝게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딥식에 의해서 또 반도체 주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A100, H100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A100인데 그거의 80% 정도 지금 따라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가 칩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에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국 내 지금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게 7나노 공정까지는 왔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 뭐 5나노, 4나노, 2나노까지 지금 삼성이나 TSMC를 따라올 정도는 아직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또 발표를 했지만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TSMC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계를 이제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라이선스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허가를 취소해 버렸고 그다음에 ASML도 EUD 기계를 지금 중국에 안 보내고 있죠. 옛날 기계라고 DUV 기계라는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에서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견줄 정도로 지금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떨어진 이유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11억 달러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412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411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기대에 못 미쳐서 엔비디아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분기에 비해서 5%밖에 지금 성장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그 전 분기보다 10%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5%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델의 실적 발표가 조금 둔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고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데이터 센터를 또 설립하는 만드는 그런 회사가 또 매출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밸류에이션도 조금 올라갔고, 자, 그래서 수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니냐. 자, 이런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대량의 회사채와 지방채를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좀 하락에 대비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억 달러 정도 회사채랑 이제 채권을 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하고 채권을 산 게 아니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경기 침체가 왔다고 생각하고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지난번 잭슨홀에서도 제롬 파월이 물가도 잡고 노동시장이나 경기도 잡고 이 두 가지 목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고용 쪽에 위험을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죠. 그러면서 금리를 연준에서 그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롬 파월을 계속 압력을 주고 연준 쪽에서도 계속 압력을 주고 정치적인 압박을 주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리사 쿡이 이제 모기지 쪽에 프로드 사기 혐의가 좀 있다 그래서 법무부까지 활용해서 리사 쿡을 해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다수를 장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많이 흔들리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연준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측근들로 결국 연준을 채워넣으면 금리를 내리고 아니면은 만약에 못 채워넣더라도 결국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방적으로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렇게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샀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인이 확실하게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적정주가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들은 적정주가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투자에 더 적합한 그래서 단타나 단기 트레이드에 좀 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재 악재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신경 쓰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특히 비트코인이나 에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희소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뭐 월가 쪽의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또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4년에 한 번씩 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반감기라는 게 또 와서 공급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굴을 하더라도 그걸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암호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은행들이 좀 밀어주는 거는 비트코인, 에더리움, 뭐 XRP나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나왔죠. 지금 서클에서 만드는 USDC라든지 아니면 테더에서 나오는 USDT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와 이제 경쟁해서 과연 암호화폐가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USDC, USDT 이런 거는 지불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를 살 때 이런 걸 지불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도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비트코인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나라들도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 개인들도 많이 사고, 은행들도 조금 어느 정도 보관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은 차트를 보면은 조금 과매도 근처까지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분할해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적정주가 계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종목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8월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했는데 9월에도 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4월 달에 많이 떨어진 이후에 5월 달에 한 20% 정도 반등을 한 이후에요. 그 이후에 사실은 주시장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너무 지루할 정도로 5월, 6월, 7월, 8월을 보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2, 3%씩 풀백이 있었고 또 그걸 반등시키고 2, 3%씩 풀백을 시키고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지금 장세가 연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치를 달성하더라도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많지가 않고요. 뭐 9월 달도 제 생각에는 큰 조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9월 달이 계절성 때문에 다들 폭락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조정이 온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조정이 안 오는 게 다들 준비를 해서 현금을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지금 MMF 마켓에만 들어가 있는 돈이 거의 7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2, 3%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주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해치펀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포모에 걸려가지고 과열을 시켜가지고 지금 6,60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도 조정을 예상 안 하면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수익 실현도 하고 뭐 공매도들도 들어오고 뭐 패닉 셀도 나오고 그럴 텐데 지금 너무나 지금 9월에 조정이 온다고 다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측은 잘 안 하는데 시장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낮아진다. 이러면은 한 3에서 5% 정도 풀백이 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걸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3천 이번에 6,500까지 올라왔죠. S&P 500이. 예, 거기에서 뭐 6,500을 넘어가면은 예, 아마 최고치를 또 찍을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 6,600 목표한 것처럼 6,600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근 교수님 채널에서 기로에 선 테슬라 5가지 호재와 4가지 악재라는 주제로 영상을 게재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쭤보기 전에 테슬라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인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한데요. 한 310불에서 한 350불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 주가를 한 360에서 400불 사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360 근처만 가면은 수익 실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351불까지 이제 장마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올라가니까 또 예,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이제 거래량이 예, 생각보다는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억 주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엔비디아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크롬을 팔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이 예, 판결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반독점 관련해서 이제 구글에 어떻게 보면은 예, 벌금을 좀 적게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에서도 계속 이제 수수료를 내고 구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서 애플하고 또 구글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약간 관심에서 좀 예, 멀어진 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음 호재나 예, 다음 큰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 기로에 좀 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호재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호재라고 보면은 9월 30일까지 이제 전기차를 사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는 $7,500 크레딧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BBB 법안, 예, 그거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7,500 이제 전기차 크레딧이 없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테슬라도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죠. 중국 쪽 판매량도 지금 중국에서 모델 Y XL이라는 게 나와서, 예, 지금 벌써부터 매진이 되고, 이제 판매량도 오늘부터 이제 배달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유럽 쪽은 뭐 계속 안 좋았지만 기대를 안 하지만 갑자기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터키가 갑자기 판매량이 8,000대 이상으로 늘었고 한국도 잘 팔리고 좀 뭐 대만도 좀 잘 팔리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10월 2일 날 차량 인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 인도량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10월 21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지난 분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텍스 크레딧 $7,500가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차 못 팔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이제 옵티머스죠. 예, 로봇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유 택시가 더 확장이 돼서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아틀란타까지 좀 더 연장이 된다거나 예, 그쪽에 수익이 조금 잡히고 아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6일에 주주총회를 여는데요. 자, 그때 또 기대가 되는 게 xAI라고 지금 그록을 만드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테슬라에서 과연 병합을 할 거냐. 자,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4라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래 이제 회사의 운영진만 보는 건데 보통 공개를 테슬라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인공지능에 더 집중을 해서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 이제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테슬라를 이끌어가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xAI 네, 그래서 X를 인수했던 xAI를 인수해서 이제부터는 자동차 회사보다는 옵티머스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조금 오픈 AI와 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더 거듭나겠다. 물론 이제 로봇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주고 이런 쪽 소프트웨어 회사로 조금 나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쪽에서는 제조업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모멘텀이 다시 유지가 됐고 이제 사이버캡이라든지 세미트럭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트럭이 지금 네바다 공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세미트럭이 이제 많이 팔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런 위기들을 좀 타개해서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악재는 좀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차를 많이 팔 수 있겠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들 중에서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루시드도 있고 다들 전기차 파는 회사들이 텍스 크레딧을 같이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테슬라가 더 많이 팔 거다.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이 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나긴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시장 확대를 더 많이 해서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악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40에서 50% 정도 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기에 나갈까? 지금 BYD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 테슬라가 잃어버린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늦지 않게 일론 머스크가 유럽 쪽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었는데 그걸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도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적게 나오고 있는데 주문이 한 600대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쪽도 이제 관세를 무디 총리가 이제 0%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까지 오늘 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가 좀 더 팔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판결도 좀 불리하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상소를 통해서 잘 해결을 또 해 나가 주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적정 주가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정도에 테슬라 주가가 200대였거든요. 200불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58%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올 거다. 자율주행도 허가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400불대까지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은 200불대에 있었다가 지금 58%가 올라와서 사실은 300불 이상 보기도 사실은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다찌를 그만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트위터를 주고받으면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320불대를 330불까지 유지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모멘텀은 아마 공유 택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큰 악재가 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실적 바탕으로 한 그런 적정 주가보다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냥 지금은 목표 주가 뽑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혁신을 가장 선보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초기 투자자들도 그 과실을 누렸는데 앞으로도 테슬라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주자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공유택시를 저희가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기 차를 몰 필요도 없고요. 자기 차를 택시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세상을 정말 크게 바꿔놓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이미 커진 상태고 공장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뭔가를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산업용 로봇들은 움직임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희 생활에 더 가까이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달을 하고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그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로봇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인간의 두뇌처럼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의 삶이 바뀔 거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이렇게 로봇이 있기 때문에 인간 간의 교류가 어떻게 보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35년 앞으로 10년 정도면은 이 휴머노이드 시장도 380억 달러 시장으로 이제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2050년 정도 좀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긴 하는데 25년 정도 있으면은 아마 2조 달러 시장, 2 트릴리언 달러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이미 저희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 인공지능을 벌써 챗GPT 이런 거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쓰고 있고 서서히 저희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삶에 스며들지 않고 저희 삶을 많이 바꿔놓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논문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서도 이제 쓰는 상황인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함께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시기가 일단은 먼저 찾아오고요. 그 이후에 아마 피해를 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터미네이터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일단 당장은 이 수혜를 입는 시기가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마 인공지능 로봇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제 AGI고 학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공존을 하다가 결국엔 약간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누가 맞냐 틀리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2050년에는 정말 터미네이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이 CEO 리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또 다음 세계를 가질 천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국 인구의 반이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고 약간 정치적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정치적 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천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을 잘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적 문제에 좀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커스가 인류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가적 정책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포커스가 벗어났는데요. 가장 최근에 들어서 워타임 모드라 그래서 옛날처럼 24/7 24시간씩 일하면서 일주일씩 일하겠다 뭐 이렇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요. 이제는 정치적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마스터 플랜 4를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가 자율 오토노미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그런 상황이고 뭐 뉴럴링크라 그래서 인핸스드 휴먼이라 그러죠. 인간의 머리 안에 칩을 넣어서 인간을 더 우수하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 같이 뭐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차들을 빨리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스페이스X
머스크가 최근에 10번째 스페이스십 제 우주로 발사하는 걸 또 성공을 했죠. 이제 화성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십을 발사를 해서 발사체는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서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아가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거나 아니면은 지금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가서 우주에다가 한 번에 20개씩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마 화성으로 가서 착륙을 수직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전환점을 지금 지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이 좋은 팀과 함께 잘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존경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건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미래가 좋고 좋은 비전을 제시해도요, 목표 주가만 가지고, 보고 투자하는 거는 500불 정도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너무 먼 미래만 보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목표 주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를 실적 나올 때마다 잘 계산을 해서 그 적정 주가보다 좀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적정 주가가 이제 허와 실이라 그래가지고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정 주가는 다른 말로 페어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페어 밸류, 페어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DCF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당 순이익의 멀티플을 줘서 구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구해내긴 힘들고요. 지금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저는 한 25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보고 있는데 230에서 한 270 정도? 이 정도 보고 270 정도만 내려와도 가격이 살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할인돼서 사는 게 더 좋겠죠. 적정 주가에 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없고요. 적정 주가보다 좀 싸게 사야지 수익을 5%든 10%든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준점만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난 5년간 투자하면서 테슬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투자하면서 2021년에 400불 올라갈 때 거기서 물려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열매 딸 때는 열매 따고 적정 주가 위에서는 수익 실현도 조금 하고 적정 주가 밑에서는 좀 줍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8배, 10배씩 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준점을 잘 가지고 투자를 하고 비중 조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비중에서 너무 비중이 커지면 좀 열매도 따고 그래서 비중이 너무 쪼그라들면 또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팔고 조금씩 사고 이런 걸 잘 하면서 투자를 하면 테슬라에서 수익이 나면서도 테슬라를 안 미워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한 거에 약간 부합하게 그렇게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가장 큰데 그게 이제 411억 달러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411억 달러면은 거의 이제 메타의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요게 지난 분기보다 5%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분기에는 10%가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10% 늘다가 5% 늘으니까 성장이 좀 둔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180불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이런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들도 같이 붙으면서 주가가 조금 지금 풀백 조정까지는 아니고 풀백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51 이동 평균선이 168불 정도에 잡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밀려서 거기에서 지금 약간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보시는지.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분기별로 1불 05 정도 지금 난갭으로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를 이제 1년치로 계산하면 4불이 좀 넘어가는데 거기다 멀티플을 적당히 주면은 아마 한 170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는 제가 한 135불 정도 봤는데 그때보다도 사실 그때는 주당 순이익이 한 80센트대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거의 30% 정도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35불에서 한 30% 정도 더 올려서 한 170불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한 162불에서 178불. 자, 그 사이로 적정 주가를 새로 잡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180불대에서 지금 적정 주가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면은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없고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보다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200이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만약에 시장이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같이 밀리면은 150불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도 좀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대해서 만약에 줍줍을 하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정 주가에 조금 사고 저는 한 5번 정도 분할해서 항상 사기 때문에 켈리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좀 0.2% 만약에 1%를 산다 그러면 0.2%, 0.2%, 0.2%니까 5% 정도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은 또 다른 이제 매수,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급등을 했었는데 메타가 좀 계속 오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메타가 지금 펄을 지금 봤더니 P/E 레이쇼를 봤더니 26.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주가가 지금 며칠 동안 8%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퍼가 48.61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퍼가 26.6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 퍼가 아직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보니까 앞으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18%에서 20%씩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거로 지금 보여지고요. 경기가 나쁘면 사실은 2022년처럼 엔비디아가 100불 밑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그때 그렇게 100불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경기가 만약에 안 좋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광고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지표를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죠. 경제 성장률 GDP도 3.3%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소득이나 개인 소비 이런 것들도 0.4%, 0.5%씩 늘어나고 있고 소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메타의 전망이 나쁘게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순이익을 1년치를 한 28불 5달러 정도로 봤을 때 멀티플을 적절히 곱해보면 한 714불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714불 그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줍줍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를 투자할 때 좀 리스크 요인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크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메타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쪽에 뽑아오고 있고 케이펙스 투자라 그러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자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많죠. 광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사람을 지금 데려오고 있고 이쪽 X 쪽에서도 빼오고 XAI 쪽에서 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인공지능 담당자를 또 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애플에서만 지금 10명을 빼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을 또 어마어마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빼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인공지능 투자를 많이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랩이라고 증강현실, 자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 사실 메타 쪽에서는 크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반하고 협력해서 증강현실 안경을 만들고 그게 조금 판매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적자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또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쪽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래서 오픈 AI의 이제 GPT-4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자 이런 거 경쟁해서 과연 이 라마 4.0이라 그러죠. 그래서 메타 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더 키워서 인공지능 쪽에 이제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지.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이 조금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가 만약에 침체되면은 메타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광고 쪽에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특히 이번 달 다음 달에 걸쳐 가지고 지금 침체 신호가 나오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가 8월 19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박앤셀 기회라는 기대감과 버블이 터졌다는 경고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증시에서 가장 과열된, 고평가된 주식이 팔란티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퍼가 522입니다. 매년 수익을 내서 522년이 걸려야지 이 수익이 나는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그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를 사는 사람들은 팔란티어의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밈 주식이나 어떻게 보면 모멘텀 주식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 들어서 지정학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군사적으로 팔란티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팔란티어랑 협력을 하고 각국의 정부들이 팔란티어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서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도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는 팔란티어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팔란티어를 또 이용하려는 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정부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고담이라 그러고 상업용으로 쓰는 게 파운드리인데 이 두 개의 매출이 거의 다 이제 8%, 50% 가까이씩 다 지금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아서 퍼가 너무 높은데 매년 이렇게 50%씩 성장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상업적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 퍼가 25 밑으로 떨어지려면 제가 50%씩 성장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지금부터 2035년까지 꾸준하게 50%만 성장하면 지금 퍼가 높지 않고요. 이게 정부 계약의 중간에 다른 경쟁자들이 나와서 성장이 50이 아니라 40, 30, 20으로 5년 정도 있다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이 퍼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서 매출이 얼마나 매년 50%씩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150불이면 제가 생각한 목표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닐까. 저 190불 때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190불은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게 잘 된다는 가정하에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고, 150불 때가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미 이제 190불에서 떨어져가지고, 급락을 해서 지금 조정 기간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90에서 38불 정도를 빼면은 158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58불 밑으로 내려오면 침체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도 지금 밑으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조금은 매력적이다. 지금의 흐름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진 않는데 단기 바닥을 조금은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다시 좀 올라가서 열매달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부터 뭐 조금씩은 분할해서 사도 뭐 지금 150불에 한 번, 140불에 한 번, 130불, 120불, 110, 100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산다는 생각으로 사면은 평균적으로 한 125불 밑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일단은 특히 저는 이렇게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주식은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레이티온이라든지 이런 크라토스, 에어로바이러먼트, 팔란티어 이런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요즘 지정학적 문제가 좀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 신념상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8월 초 고점 이후 한 9%가량 빠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2013년, 15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10년 정도 지났더니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지금 매출이 거의 200억 달러 정도, 네, 거의 한 30조 가까이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르익는 시기에 오픈 AI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서 가장 선두에 나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적정 주가를 435불로 잡아놨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잡아놨는데, 거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금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500불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 쪽에 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 자 지금 인공지능 쪽에 생성형 AI 쪽에 오픈 AI랑 협력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세계 시총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실력은 되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적정 주가 밑에서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되면 적정 주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담아둬야 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먼저 담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열매를 딴 그런 기업들. 제가 생각한 적정 주가 위로 올라왔는데 제가 분할해서 이제 열매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까지 달성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뭐 5%였는데 10%까지 늘어나서 5%로 다시 줄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한 3%나 2%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 다시 주식 숫자를 늘려서 채워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열매를 딴 종목들 위주로 다시 비중을 채워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이런 거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종목별로 비중을 정해놨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비중이 너무 줄어든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채워넣는 그런 편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종목을 좀 많이 들고 가고 있어요. 한 80개 넘게 들고 가고 있는데 일단 금액도 좀 되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지금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제가 은행주라든지 아니면은 가치주 아니면 임의소비재 이런 방어주들도 조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종목을 더 많이 가져간다, 뭐 이거 우선적으로 산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조금 할인을 많이 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도 이제 많이 줍줍한 거 한 20% 이상 갑자기 떨어져서 적정 주가보다 할인을 막 10%, 20%씩 하는 것들 위주로 좀 줍줍을 했고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면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좀 진짜 많이 떨어져서 누가 봐도 악재가 많이 터지고 시장도 안 좋고 이래서 진짜 많이 떨어졌다, 과매도까지 내려갔다, 이런 것들은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사겠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여쭤봤는데, 예. 빅테크 외에 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하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제 팔란티어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스노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업체 중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자 이런 것들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아직 저평가되고 수익 실현이 날 만한 한 2029년, 30년 정도의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라든지 이제 디웨이브 퀀텀, QBTS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 뭐 이런 거라든지 뭐 QUBT, 뭐 아키 퀀텀 이렇게 양자 컴퓨터들을 종합적으로 조금씩 가져가면서요. 지금 종합 ETF를 만들어 가지고 2030년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한 14불대 정도로 떨어지면은 뭐 아이온큐는 한 30불대, 그다음에 나머지들 QBTS라든지 QBT, 리게트는 한 14불대 정도, 뭐 아키칸텀은 한 30불대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쌀 때마다 조금씩 줍줍을 하면은요, 그냥 장기적으로 이게 너무 비중 많이 가져가지 않고, 저는 한 종목당 0.2% 이상은 안 늘리려고 그래서 다 합쳐서 1% 정도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관련된 것도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 드론 쪽도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우주 관련된 것들, 네, 그 다음에, 예, 뭐 조비 같이, 네, 그래서, 예, 도심 항공, 뭐, 이런 쪽에도, 예, 관심을 가지고, 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쇼핑 주식들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메이시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록스 신발, 예, 그다음에 룰루레몬 같은. 그러니까 제가 운동할 땐 룰루레몬을 입고요. 수영장 갈 땐 크록스를 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쇼핑은 이제 메이시, 블루밍데일 이런 데 가서 옷을 가끔 사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사긴 조금 애매하니까.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피자는 뭐 도미노 피자. 자, 이런 식으로 요즘 조금 올랐습니다. 예, 자, 적정주가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 구성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1억이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을 모으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빨리 모은 사람은 뭐 5년 정도에 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데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0년 정도 모은 1억을 몰빵이라든지 이렇게 예, 위험하게 투자하는 거는 너무 네, 그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자,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돈을 크게 잃다 보면은 그걸 또 메꾸려고 빚을 내고 뭐 이러다 보면 점점 이제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제가 새로 쓴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1억을 아무리 30대 초반이라도 보통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만 위험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32이면 32% 정도만 안전자산을 가져가고 뭐 40살이면 40%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40% 정도는 안전자산을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식시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40%는 MMF 마켓, 단기 채권과 달러로 구성된 데다 일단 넣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0% 정도를 10개 정도 종목으로 나누어서 6%씩 비중을 잡은 다음에 그 비중대로만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한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이 마을 인구의 지금 한 70% 정도 되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한 30% 정도 되고 5억 이상이 이제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1억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1억이 복리효과로 10%씩 7년이 지나면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14년이 되면 4억이 되거든요. 32살에서 한 46 정도 되면은 4억까지 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뭐 조금 더 복리효과를 거두면 뭐 10억까지도 만들 수 있는 10억이면 사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 1억이라는 돈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급이 들어가면 더 빨라지기도 하지만은 1억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거를 파일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1억을 잃어버릴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4대 6으로 나누시고 6개를 60%를 6%씩 적절하게 네, 탑다운 방식이죠. 네, 분야별 종목으로 예, 잘 나눠 두시고 조그만 수익에 그냥 만족하면서 월급을 계속 넣으시면서 2억 3억으로 예, 키울 생각을 하시고요. 금방 가거든요. 3억 되면 금방 5억 되고 금방 7억 되고 금방 10억 넘어가더라고요. 10억 넘어가면 10억에서 12억 만드는 건 예, 금방입니다. 근데 1억이 예, 만들기 힘든 돈이라 이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말하듯이 안 잃는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1억에서는 예.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 증시를 피해 미국 주식으로 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장 경험을 하시면서 이건 꼭 알고 투자해야 한다 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권의 책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책이 이번에 쓴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잔소리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라는데요. 절대로 독사과를 드시지 마시고요. 절대로 폭탄을 만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것처럼 벽돌집을 튼튼하게 예, 지어놓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사과라는 거는 너무 잘 익어가지고 네,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그거를 이제 빨갛게 익었으면 따서 먹어야 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주가가 가장 높은데 그거를 누가 딱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주가에 가장 비싼 가격에 지금 이 사과가 너무 빨갛고 멋지고 가장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럴 때 그걸 드시지 마십시오. 예, 너무 잘 익어서 곧 썩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독사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들어와서 네, 너무 시장이 좋고, 네, 그 회사가 완벽하게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주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말하자 주변에 호구가 안 보이면 본인이 호구라고. 독사가를 드시는 분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저 밑에 아무 성장 가능성이 없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요럴 때도 주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장도 안 좋고 지금 열매가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럴 때 무서워서 파는 사람을 또 호구라 그러죠. 너무 싸게 팔고 너무 비쌀 때 사고 요거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웬만하면 사지 마시고요. 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나쁠 때 공포에 좀 사는 네, 그런 본인이 생각한 거랑 주린이들은 반대로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 3배짜리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폭탄을 누구한테 안 던지면은 바로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완전 사망하게 되거든요. 무리하게 3배짜리 레버리지 뭐 이렇게 뭐 소형주 중에 밈주식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시면은요. 처음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100% 200%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몇천 프로씩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결국은 다 꺼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이런 거는 단타 위주로 좀 들고 가시려고 예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적정 주가 밑에서 잘 사서 네,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예, 자산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 책에 예, 잘 적혀져 있기 때문에요.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또는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